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고 적어놓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뒤에다가 새로운 경제 모델 요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집한 내용의 맨 마지막에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이익 1400% 이상 급증 예상. 주앙 다 실바 비즈니스 리포터가 BBC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뉴스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아직 보도된 것들이 없는데, 이 기자는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삼성전자는 2024년 6월까지 3개월간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인공지능 붐이 고급 칩 가격을 끌어올려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이번 분기에는 작년에 6,700억 원, 이때가 이제 되게 저조했던 거죠. 6,700억 원이라는 게 10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여기 조금 좀 AI가 잘못 번역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6,700억에서 15배 정도면은 딱 10조거든요. 그러니까 10.4조인데 104조 4천억 원이라고. 요거 뭐 환율 계산 직접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이익이 10.4조 4천억 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칩 제조 대기업인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3조 달러를 넘어서며 잠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1위를 지켰다. 엔비디아를 크게 끌어올린 AI 붐은 또한 삼성의 수익과 실제로 전체 부분의 수익을 높이고 있다라고 엔스테인은 덧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상징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반 물러선 정부 라인 야구 보고서 구체적 대응 제시. 전효진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스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긍정적으로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답니다. 그래가지고 조치하는 거에서는 보고서엔 라인야후 본사 직원의 네이버 클라우드 인증 기반 시스템 분리는 2025년 3월까지, 해외 자회사 직원 인증 시스템 분리는 2026년 3월까지 각각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일본 NHK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이날 보고서에 네이버와 자본관계는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합작사로 최대 주주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어가지고 약간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나이가 몇 살이지 마스모토 그러면은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어렸을 때 맞다 그런 걸 마스모토 그렇게 얘기했는데, 뜻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이렇게 나이 먹어서까지도 한다는 게 좀 부럽긴 합니다. 예. 불법 추심 피해자 법률 지원 확대 이끈 한 편지 한 통. 김유진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가족들 불법 추심 피해 채무자 호소.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 확대한다. 채무자 본인에서 가족 등 관계인으로 확대한다. 이런 게 핵심인데, 정상적인 말하자면 채무자라면은 우리나라도 채심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불법
이 사금융 업자들이 불법 주심으로 고통받는 그 노무와 어린 자녀를 도와달라고 지금 감옥에 있는 어떤 그 채무자가 편지 한 통을 금융위원회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다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지인 추심 유형이 72.2%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죠. 노무하고 이 가족이. 그래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어렵죠. 노인네들은. 그러면은 1332로 해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로 전화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호를 받는 그런 거로 제도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건 잘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죠. 자기가 그 채무를 안 졌는데 아버지가 채무를 진 걸 뭐 딸이 갚으라고 뭐 깡패 같은 애들 와가지고 하는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 음주추태 제기 이성윤, 서영교, 최강욱 명예훼손 고소했다. 이민준 서보범 기자가 조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야당의 탄핵 대상이 됐다. 이 지금 얘기한 이성윤, 서영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답니다. 못 참겠다 이거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라는 사람이 대변 사건이라는 것을 탄핵할 때 집어넣는데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회식에서 청사에 똥오줌을 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정말 개똥 같아가지고 제가 한국 정치의 환멸을 혐오를 자꾸 느끼게 하는데 취급은 안 하려다가도 그럼 생존 주제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는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내가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고 살면 되지 않냐? 신경 안 쓰고 살 수가 없죠. 중국 국채에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라우라 히라는 기자가 CNN에서 분석 기사입니다. 분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냥 팩트다, 분석이다, 의견이다 이런 거를 제목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중국의 황폐화된 부동산 시장과 변동성이 큰 주식에 대한 보다 안전한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중국 국채에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일반 사람, 저 같은 좀 금융에 무식한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뉴스를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고 또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되는 면을 좀 풀어봅니다. 국채 가격이 뛰면 예상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이미 국채 발행 시의 이자율에 따라 국채는 할인 가격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싼 가격에 국채가 올라가서 돈이 몰려서 올라가면은 결국 만기 때는 정부가 약속한 거나 사채라든가 그런 것도 여긴 국채니까 액면가액을 주니까 이자율이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제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폭락, 소비자 지출 부진,
기업 신뢰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차입 비용이 낮은 것은 환영할 일. 그러나 채권의 급격한 움직임은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실리콘밸리의 붕괴와 유사한 위기를 두려워하고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TBOC 중국 인민중앙은행인가 그렇죠. 보험사, 투자펀드 및 기타 금융 회사가 들이 금리 리스크에 세심한 기울을 기울여야 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교훈 실리콘밸리 뱅크의 약자로 지금 쓰고 있네요. 장관 그게 좀 금리가 올라가면서 말하자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말하자면 무너졌다는 건데 어쨌든 그 금리가 인상 시작했을 때 그 안전한 베팅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실패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인상돼 가지고 저는 망하기 시작했다. 뭐 부동산 이런 상업 부동산 정도에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 그다음에 공실률 늘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등등 그때 읽은 기억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베이징에 경고음이 울렸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왔네요. 어쨌든 중국이 빨리 해체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국채금리도 인하되고 국채가격이 상승이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SVB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여 재정이 잠식되었다. SV는 거꾸로 채권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다는 얘기네요. 기업들은 또한 대출을 덜 받고 있으며 은행들은 어딘가에 주차해야 할 잉여현금이 남겨두었다. 부동산 문제로 신용 수요가 약합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맥컬리 그룹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 레이리 후가 말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은행 간 시장에 갇히면서 은행들은 더 많은 채권을 사야만 합니다. 돈이 갇혔으니까 어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은행이란 건 계속 돈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채에 몰렸다는 거네요. 투자자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전망도 자리 잡으면서 장기 국채로 몰리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에 약 4,000개 정도의 중소은행이 있는데 특히 금리 위험에 취약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경제적 위험, 홍콩 미주호증권 외환전력 담당 켄청은 현재 상황에서 국채 수익률이 낮아 경제의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약한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강화해 디플레이션 마인드 형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중국의 자본 유출량이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중 수익률 격차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뭐 금융 쪽에서 뭐 100%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전에도 생각을 한 거지만은 일본을 죽일 때는 프라자 합의로 환율로 죽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환율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금리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미국이 잘 안 내릴 이유가 그러면은 이게 경제가 서로 중국도 수출하고 뭐 이러면서 다 오픈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3.5%까지는 끌어올렸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은 중국은 거꾸로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이게 미중 수익률 격차라는 게 이런 건데 저는 한마디로 지금 미중 전쟁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기만 안 쓰고 있지 그 금리라는 거로 지금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견뎌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중국 경제가 좀 무너지면서 중국이 해체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국 그 건방진 꼴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저께인가도 그 우리 한국 그 데일리 디지털 타임인가? 이데일리인가? 중국 그 저기 미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뉴스를 내 가지고 중국이 그 첨단 뭐 그 기술 그런 거 해서 이거 좀 뭐 또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의견을 또 낸 적이 있죠. 영국 총선서 노동당 과반 의석 확보, 수낙 총리 패배 인정. 뭐 또 번역이 순회구로도 번역이 돼서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JTBC에서 보도를 한 거네요. 영국에서 14년 만에 노동당 소속 총리가 나오게 된 가운데 리시 수낙 현 총리가 책임은 내가 진다며 패배를 인정. 5일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간 개표 결과 제1야당인 노동당이 전체 650석 중 과반 의석인 381석을 확보해 수낙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현재까지 92호 확보에 그치고 등등 이 정도면은 이미 결정난 거다 이거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가 이제 영국의 총리가 될 텐데 우리가 노동당이라고 하면은 한국 그 노동당이라 그러면 노조 뭐 이런 게 이제 강화되고 뭐 사회주의 성격이 더 강화되고 그런 거로 보통 예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유럽 대륙하고는 또 틀려요. 그 유럽은 지금 극우 쪽으로 지금 그 되고 있는데 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영국은 보수당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그래 니들이 노동당이 또 해봐 어떻게 해볼지 이런 것 같아요. 한국도 내각제 했으면은 이번 4월 총선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총리가 됐을 텐데 다행히 대통령제네요 한국이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요거는 그 일본에서 똑같은 정권 교체를 했대는데 원인까지도 그좀 했습니다. FNN이라고 그 TV 방송인 것 같은데 프라임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의 생활고가 있었다. 아니 그게 너무 비싼 물가, 낼 수 없는 집세, 혼란스러운 의료 체제, 영국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제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은 12개에 약 670엔 싼 건가 비싼 건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한 7천엔 12개 우리 보통 30개 한 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잘 비교가 안 되겠네요. 오이 한 개도 약 170엔 그냥 1,700원 싼 거야 비싼 거야 잘 우리나라도 지금 식료품 물가가 엄청 비싸가 가지고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식품 전체로는 2022년과 비교해서 25%나 상승했다는 얘기고 런던 시내 월세 상승률 그것이 그 2024년 1월은 전년 대비 6.9%나 높았고 3년 전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을 그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관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런던 시내에 14.5%나 늘었다. 런던 교외의 크로이든이라는 거리에서는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폐교된 학교를 불법으로 점거해가지고 스스로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다. 그런 그 노숙자 중에서 트럼본 연주자인 암 환자, 이거는 의료에 대한 건데 암 환자인 너세니라는 어떤 그런 분이 이 NHS라고 국민 건강 우리로 하면은 이제 국민 건강 그거죠. 그 건강 서비스 뭐 이건데 그 컨디션 불량으로 상담을 해서 치료받기까지 100일을 기다려야 된다. 보편복지를 한 건 맞는데
에, 자, 어떻게 보면은 무료로 뭐 해준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100일 기다리라 그러면은 기다리다 죽겠네요. 그게 이제 영국의 현실인데 이런 거에 그 샘플로 얘기한 게 다 그 도시 물가, 런던 시내 임대료, 월세, 그 다음에 그 런던 또 그 시내의 노숙자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 아니 저기 영국을 그 상황을 대표하는 거 결국은 그 도시 수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가화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에, 모르겠습니다. 그 영국도 그렇게 많은 그 의석수가 있는데 거기는 뭐 북쪽급 북아이 뭐 스코틀랜드 뭐 어떻게 크게 세 가지로 웨일즈 그다음에 또 어딘가 뭐 크게 나눠져 있는 모양인데 이쪽도 저기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좀 줄여야 되겠어요, 영국도. 일본의 도요다 아키오가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EV의 진실을 계속 주장한 도요다 씨에게 필자가 밝힌 진이 프레젠트 온라인에 모토 저널리스트 오카자키 고로라는 사람이 그 기고한 내용인데 도요다 아키오라는 정치와 싸울 수 있는 경쟁자가 있었다. 모두 전기 자동차라 그랬는데 이제 고집을 하고 아주 늦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요다 멀티 패스웨이 전략은 분명히 옳다. 도요다 아키오의 자세는 지지할 만하다. 미일간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도요다 아키오 회장의 코멘트의 내용을 실은 이 기사를 소개한 나의 SNS에 도요다 아키오 회장으로부터 직접 코멘트가 있었고 G7 히로시마 서밋의 EV 판매 수치 목표는 포함되지 않게 만들었다. 뭐 이 개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에, 그 G7 서밋에서 문서화된 것은 차 배출량의 문제가 아니고 2035년까지 보유 차량의 CO2 배출량을 2020년 대비 반감이라는 문구뿐이고 적은 이산화탄소이지 내연기관이라고 직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탈탄소에서는 다양한 기술로 임해야 한다는 일본 자동차 공업회의 주장이 주요 선진국들에게 인정받은 모양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아, 그런데 용어가 조금 인플레된 것 같아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확 뒤집어 버리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제가 그 원가 세계가 스르프 세계로 그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된다. 그 정도 뭐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좀 좀 복합적으로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하면서 시간을 천천히 가야 된다고 수요라는 거 이런 얘기죠. 이산화탄소 감축률이라면 일본이 톱이다. 그래서 이 소개한 거에 보면은 한 2020년부터 한 20년간 자동차 CO2 배출량으로 보면 일본이 23%로 줄였고 영국이 9% 줄였고 프랑스는 1% 줄였고 독일은 거꾸로 3%가 늘어났고 미국은 9%가 늘어났다. 그렇게 CO2 감축을 하라고 그냥 발광들을 하면서도 결국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은 또 엔진 차를 아직도 선호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본인은 하이브리드 경차 자랑스러워 해야 이 작으니까 연비가 좋은 국민차가 경차 판매 점유율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V 온리로 탄소 중립 달성 못해. 각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EV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신차에 대해 더해 사용 중에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CO2를 삭감하기 위해서 카본 뉴트럴 연료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보다 심화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그 EV를 주장하고 있는 거에는 아니 EV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좀 해야 된다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경계도 있다. 성급한 EV 추진은 배터리와 어떤 그 소재 그 자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하고 직결되니까 전기차로 가는데 일단 중국부터 죽여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순서가 그거예요. 전기차 한 대니까 유럽이 환경한다고 유럽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네. 환경한다고 보니까 중국 제품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중국은 세지고 그게 기대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에서도 유럽 자동차 협회에서도 그거 좀 환경론자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론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환경론자는 그래서 전기차는 그 지구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전기차를 지구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화석 연료가 없죠. 달에는 거기에서는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달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지구에 필요한 암석을 캐치해서 그걸 어떻게 가져올지 아주 비싸고 희귀한 그런 금속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건데 이게 세상의 끝은 시장에 불과합니다. 직역을 한 건데 뉴욕 타임즈에서 유명한 지정 인구학자라고 그러나요? 지정학자라고 그러는데 피터 자이안이라고 번역했다. 세이안이라고 발음하거든 어떻게 하든 그냥 자이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뉴욕 타임즈가 소개한 건데 2019년은 세계 경제의 마지막 위대한 해였습니다. 자관 그동안에 빠르고 좋고 저렴해졌다. 모든 게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며칠 내에 심지어 몇 시간 내에 집으로 도착했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제 미국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관심을 잃었다. 왜냐? 피터 자이안은 다른 책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유지하고 잠시 우리끼리만 잘 살자 고립주의 쪽으로 좀 간다 이런 얘기죠. 전 세계에 걸친 공급망은 미 해군의 보호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미 달러는 국제화된 에너지 및 금융시장을 뒷받침한다. 뭐 이런 얘기죠. 어, 복잡하고 혁신적인 산업이 미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의 안보 정책은 전쟁 중인 국가들이 무기를 내려놓도록 그동안에 강요를 했다. 아,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음식과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공적이었고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었다. 몇 세대라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있다. 세계의 종말은 시작에 불과하다 해서 저자이자 지정학적 전략가인 피터 자이안은 다음 세계를 지도로 보여준다. 국가나 지역이 스스로 상품을 만들고 식량을 재배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스스로 전투를 벌이고 그 모든 것을 축소하고 고령화하고 있는 인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세계다 이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작동시키고 시키는 국가의 목록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식량만 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식품을 재배하는 방법, 조명을 계속 켜놓는 방법, 셔틀버스를 타는 방법,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등 상호 연결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드 엔딩 시작에
세상의 시작입니다. 지하는 성경지명과 재치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불경한 그리고 다소 무서운 표현들 그런 것들이 독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정미화와 김미건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저출산을 읽는 새로운 시각 두 번째로서 미세계화 수에 클수록 저출산 직격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과장법을 약간 쓴 것 같아요. 도시화가 저출산을 불렀다. 피터 자이안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미국이 만든 세계화 그로 인한 도시화가 저출산 불러 이거죠. 저출산 시대 생산 시절 해외 이전으로 새 경제체제 구축해야 한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협력해야 요거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느니 한번 좀 제가 편집한 내용을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런 이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의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도 핵심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핵심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원인도 힘을 안 쓰더라도 간접적으로 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논리적인 생각이고요.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기를 나라에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 줌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자이아는 세계화 없이 한국의 경제는 존재하지 못하며 출산율 회복 없이는 자본 구조나 노동 생산성을 유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그래서 한국의 위력에 주목했던 자이아는 탈세계화의 난간을 헤쳐나갈 창의력, 기술, 집요함 뭐 이런 의지를 갖춘 국민은 한국이라고 이것도 인터뷰도 돈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제 생각인데 한국인은 그동안 현실에 맞서 도전하는 모습과 3, 4년 만에 경제 모델 전체를 완전히 재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거 맞는 모양이네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게 아니고 저출산 상황에서 생존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그래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경제 통합이 필요하다. 중국력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도시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건가? 그거 맞아요. 그거는 뭐 쭉 우리가 산업사회가 돼가면서 도시화되면서 도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촌 노동력은 빠지고 이렇게 됐고 또 도시가 인구가 멀리다 보니까 자녀는 비용으로 여겨져 가지고 그냥 인간이 자연스럽게 아기를 적게 낳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지금 문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출산은 그냥 문제 트러블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사실 팩트다. 그거 상태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런 게 문제겠죠. 미국은 이제 탈세계화를 택한 건가? 미국이 더 이상 세계화로 누릴 수 있는 일이 없어서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네요. 미국의 세계화는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냉전과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안보 협력에 대한 보상이었다. 세계화는 동맹을 향한 일종의 뇌물이었다. 다른 국가를 동참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는 미국 시장을 세계에 개방한다는 뜻이었을 뿐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국 시장을 개방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은 경제가 너무 발전하면 개방하라고 우리도 압력을 다른 건 아닌데 금융 개방이 IMF 때 금융 개방 중국은 좀 우리보다 늦게 금융 개방 일본은 진즉부터 금융 개방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산업으로만 이쪽에서는 풀고 있네요.
그리고 소련과의 냉전이 끝난 후 30년 동안 미국은 세계에서 서서히 손을 떼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는 무질서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끼리 잘 살아봐.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이 세계화를 유지할 의지가 없는 세상에서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처한 현실은 비극뿐인가? 라고 여기자들이 성질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저출산의 직면에 있는 유사한 나라들이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이런 나라들이 미래는 밝지 않다. 그러면 한국도 그러냐?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요거 이게 자꾸 그 한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네요. 10년 후 한국의 모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지금과는 다른 경제 모델을 지닐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해내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 극복할 수가 없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한국 여성운동을 예를 들었는데 경제적 평등이나 정치적 평등보다 사회적 평등을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운동은 이루어졌고 삶의 주도권을 남성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이 친구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돈은 젊었을 때 벌었어도 경제 주도권은 이미 마누라한테 뺏기고 지금은 뭐 얹혀 살고 있는 기분이 들어가는 게 남성들인데 뭔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이제 젊었을 때 얘기인데 이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다. 이거 번역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기자님들이.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에 직면한 일본은 생산시설 이전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대만도 첨단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는데 일본은 그 인구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그 생산 기지들을 여러 동남아 이런 데로 옮기고 이 노동력 부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출 일부를 일본으로 보내 고령화돼 하는 일본을 부양했다. 일본은 미국이 자국 시장의 상품을 덤핑하는 행위를 질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중국이 덤핑하려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걸쳐 일본이 겨냥한 시장 내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능력에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먼먼 코리아, 먼먼 코리아 그 중소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공단에 가보면은 이 일본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싼 노동력으로 이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그렇게 또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게 이제 전 정권의 영향인지 많이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 기업. 최근에 나온 것은 도레이 하나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레이 좀 큰 회사죠. 도레이는 좀 대기업이고 탄소 섬유하는 데지만은 다른 이 잔잔한 조립산업 이런 쪽도 좀 취재 보도를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 모델 덕분에 일본은 어느 정도 곱게 나이가 들었다. 일본처럼 산업시설의 해외 이전을 시도할 수 있는 숙련 기술 인력과 자본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영국 정도이다. 그러니까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겨야만 하느냐? 그렇긴 하긴 한데 동남아는 미국과 일본의 지금 놀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고 북미 자유협정이 있으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이런 쪽으로 공장을 옮겨라. 우리 멕시코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북미 지역을 제외한 생산시설 이전 유망지역을 꼽으라면 인도들이 많은 얘기하는데
이게 경제권이 인도는 30개 서로 다른 경제권이랍니다. 그러니까 10억 명의 소비자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자기는 본다. 우리나라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이미 하고 있어요. 결국 출산율 저하를 막기 힘드니 인구 감소에 대비할 경제 체제를 구축하라는 뜻인가? 여기 대체 출산율이라는 게 2.1명인데 이게 이제 그 계속 경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출산율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간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한국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경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고령화할수록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그것만이 아니고 최태원 회장은 일본과 경제 공동체를 해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맹주가 될 때 우리가 찬밥 신사가 돼서는 안 되고 일본이 지금 저엔 여러 가지 힘든 거로 돼 있는데 피터 자이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빼고 이제 맹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뭘 보고서 그러니까 모든 걸 검토하고서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말도 한번 곱씹어봐야 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를 다 읽고서 느껴지는 게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모델에는 남북 경제 통합도 방법의 하나라고 믿고 싶다. 또한 탈중국, 디커플링 차이나가 인터뷰에 없는 것은 아쉽다. 어쨌든 자이아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맹주가 된다고 다른 책에서 언급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